이번 과거 시험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귀신이 알려준 정답지. 노비는 과거 시험 정답을 알고 있었으나 내 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면 이번 과거 시험에 나를 합격시켜라. 예, 알겠습니다, 대감 나으리. 노비는 주인과 함께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가게 되는데 오디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거리에 있는 어느 마을에 김대감 댁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과거에 급제한 양반 집안으로 5대째 벼슬을 이어오고 있었고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에 살며 수백 마지기의 논밭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담장은 높고 대문은 웅장하였으며 행랑채와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고 하인만 수십 명이 딸려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마을의 실세였습니다. 관아의 원님과 술을 마시는 사이였고 마을 사람들은 김대감을 두려워하면서도 잘 보이려 애쓰는 처지였습니다. 김대감에게는 귀한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김도령으로 6대 독자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김대감은 아들을 귀하게 키웠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고 잘못을 해도 혼내지 않았으니 그 결과 김도령은 버릇없고 교만하며 게으른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김대감 댁에는 노비들이 많았습니다. 대대로 종살이를 하는 집안들로 할아버지도 종이고 아버지도 종이며 자식도 종인 가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개똥이네 집안이었습니다. 개똥이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김대감 댁의 종이었고 개똥이 역시 태어나자마자 종문서에 이름이 올라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개똥이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대감 댁 사냥을 따라갔다가 멧돼지에게 받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개똥이가 겨우 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부엌 일을 하며 개똥이를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며 손이 터지고 등이 굽어도 참고 견디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개똥이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글자를 빨리 배웠고 한 번 본 것은 외웠으며 어머니가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면 그대로 되풀이할 정도였습니다. 훈장이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담 너머로 듣고도 다 외울 만큼 총명하였으나 그것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김도령은 20살이 되었습니다. 장차 과거 시험을 보아 집안의 6대째 벼슬아치가 되어야 했으나 안타깝게도 머리가 둔하였습니다. 글을 100번 읽어도 외우지 못하고 천자문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데다 게으르기까지 하여 공부보다는 술 마시고 기생집 드나드는 것을 즐겼습니다. 김대감의 걱정은 태산 같았습니다. 김대감은 아들에게 과외를 붙였습니다. 서당 훈장을 집으로 불러 매일 그를 가르치게 하고 개똥이를 서동으로 붙였습니다. 서동이란 글 읽는 시중을 드는 종으로 도련님이 공부할 때 옆에서 함께 외우고 함께 쓰며 시중을 드는 역할이었습니다. 개똥이는 15살 때부터 김도령의 서동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개똥이는 성실하게 시중을 들었고 김도령이 외우는 것을 함께 외우며 묵묵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똥이가 너무 잘하였던 것입니다. 김도령이 100번 읽어도 못 외우는 것을 개똥이는 한 번에 외웠고 김도령이 10번 써도 틀리는 글자를 개똥이는 한 번에 바르게 썼습니다. 훈장도 이를 눈치채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도령이 천자문을 공부하고 있을 때 훈장이 첫 글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도련님, 이 글자가 무엇입니까? 김도령은 한참을 쳐다보다가 대답하였습니다. 하늘. 땅지입니다. 훈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아니라고 저것은 하늘 천자로 천자문의 첫 글자라고 설명하였으나 김도령은 우겼습니다. 아니라고 자기가 맞다고
저것은 분명 땅치라고 소리치자 훈장은 한숨을 쉬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개똥이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알았으나 말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기에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도령이 개똥이를 보았습니다. 개똥이의 눈빛이 이상하였고 뭔가 아는 것 같았으며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자 김도령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김도령이 벌떡 일어나 개똥이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가 하인들에게 몽둥이를 가져오라 소리쳤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양반을 비웃어 내 주제를 모르냐? 몽둥이가 개똥이의 등과 다리와 팔을 내리쳤습니다. 개똥이는 비명을 질렀으나 김도령은 멈추지 않고 계속 때렸고 개똥이는 결국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렸습니다. 잘 들어라, 개똥아. 너는 평생 내 발밑일 뿐이야.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마. 알겠느냐? 개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김도령은 만족한 듯 방으로 들어갔고 개똥이는 마당에 쓰러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개똥이는 바보 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부러 틀리게 외우고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김도령보다 못한 척하였으니 살아남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개똥이는 20살이 되었고 여전히 김도령의 서동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늙어 몸이 약해졌고 기침을 자주 하며 얼굴에 핏기가 없었으나 약을 살 돈이 없어 그냥 참고 일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리고 바람이 차가운 날에 어머니가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기침을 하다 피를 토하고 그대로 의식을 잃으신 것입니다. 개똥이는 황급히 어머니를 업고 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드렸으나 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고 희미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개똥이는 김대감을 찾아가 사랑채로 뛰어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약을 사야 한다고, 돈을 구워달라고, 나중에 갚겠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김대감은 개똥이를 보며 차갑게 웃더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개똥이도 따라 나가자 마당에는 사냥개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개밥 그릇에는 짬밥이 담겨 있었고 개는 우적우적 먹고 있었는데 김대감은 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그 개밥 그릇에 던져 넣었습니다. 철컹 소리와 함께 엽전이 짬밥 속에 빠지자 개는 깜짝 놀라 물러섰고 김대감은 개똥이를 보며 말하였습니다. 가져가라. 그것이 내 어미 목숨값이다. 개똥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개밥 그릇에 돈을 던지고 개와 함께 먹으라니 사람을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모욕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김대감을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었고 돈이 필요하였으니 자존심을 버려야만 하였습니다. 개똥이는 개밥 그릇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냥개가 으르렁거렸고 개똥이도 으르렁거리며 두 생명이 밥그릇을 두고 대치하였습니다. 개똥이는 손을 넣었습니다. 개가 물려하였으나 개똥이가 더 빨라 엽전을 움켜쥐고 빼냈습니다. 손에는 개의 침과 짬밥 국물이 묻어 악취가 진동하였습니다. 김대감과 김도령이 이를 보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손뼉을 치며 역시 개똥이는 개밥이 어울려 라고 소리쳤고 하인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개똥이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엽전을 쥐고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약방을 다녀왔건만 야속하게도 집안의 공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고요히 눈을 감으신 채 이승의 끈을 놓으신 뒤였습니다. 개똥이는 미친 듯이 어머니의 차가운 어깨를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눈 좀 떠보시라고 약을 구해왔으니 이제 다 나으실 거라고 목이 터져라 애원하였으나 끝내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개똥이는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고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으며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하늘이 미웠으며 김대감과 김도령이 미웠고 자신의 무능함이 한스러웠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고 초라하였습니다. 개똥이 혼자 어머니를 마을 뒷산에 묻었고 표석도 없는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개똥이는 무덤 앞에 엎드려 울었고 하늘은 어두워지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으니 개똥이는 비를 맞으며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김도령이 개똥이를 불렀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개똥이가 비틀거리며 들어가니 온몸이 젖어 있고 흙투성이에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그런 개똥이를 보며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개똥아, 내 어미가 죽은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내가 주인을 무시한 천벌을 받은 게야. 개똥이는 고개를 들어 김도령을 보았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무언가 다짐하는 표정이었으나 김도령은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웃으며 개똥이를 내쫓고 문을 닫았습니다. 개똥이는 빗속을 걸어 어머니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개똥이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하였습니다. 눈빛은 형형하였고 주먹은 쥐어져 있었으며 마음속에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개똥이는 혼자 서 있었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으니 복수의 씨앗이 싹 트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였으며 김대감 댁의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를 묻은 뒤 개똥이는 밤마다 무덤을 찾았습니다. 낮에는 김도령의 서동으로 일하며 바보 연기를 하였으나 밤이 되면 무덤으로 가서 혼자 앉아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하였고 복수를 다짐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밤에 개똥이는 여느 때처럼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운이 느껴지며 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더니 무덤 뒤편에서 희뿌연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개똥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달빛 아래 드리운 그림자는 영락없는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하얀 도포에 갓을 쓴 점잖은 선비꼴을 하고 있었으나 그 몸은 빗산의 능선이 훤히 비쳐 보일 만큼 흐릿하고 투명하였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 슬픈 눈빛을 머금은 그것은 분명 산 사람이 아닌 귀신이었습니다. 개똥이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으나 공포에 질려 발이 떨어지지 않았기에 그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서글픈 망령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선비 귀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두려워 마라, 아이야. 나는 해코지하러 온 것이 아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개똥이는 조금 안심하였습니다. 선비 귀신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생전에 글을 읽던 선비였으나 억울하게 죽은 몸이다. 과거에 장원급제하였으되 권력자의 모함을 받아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였고 이승에 한이 남아 떠돌고 있다. 개똥이는 귀신의 사연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연이 자신의 처지와 닮아 있었고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비 귀신이 개똥이를 빤히 보며 물었습니다. 너도 원한이 있지? 내 눈빛에서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 보인다. 개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겪은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김도령과 김대감에게 당한 학대를, 어머니가 개밥 그릇에서 엽전을 건져내야 했던 치욕을, 결국 어머니가 차디찬 땅바닥에서 숨을 거두신 일을 말하였는데 목소리는 떨렸으나 눈빛만큼은 단호하였습니다. 선비 귀신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너에게 진짜 학문을 가르쳐 주마. 복수하려면 힘이 필요하고 힘을 얻으려면 지혜가 필요하니 말이다. 개똥이는 놀랐습니다. 귀신이 그를 가르쳐 준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으나 선비 귀신의 표정은 진지하였고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선비 귀신은 개똥이에게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천자문부터 사서삼경까지 시와 문장과 역사와 경전을 가르쳤고, 개똥이는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듯 모든 것을 흡수하였습니다. 밤마다 무덤에서 공부가 이어졌습니다. 선비 귀신은 생전의 모든 지식을 아낌없이 전해주었고, 개똥이는 천재적인 재능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으며, 한 달이 지나자 김도령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서당 훈장보다 깊은 학문을 깨우쳤고, 3달이 지나자 과거 시험 문제를 거뜬히 풀어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개똥이는 깨달았습니다. 김도령이 가르친 내용은 대부분 틀렸고, 훈장조차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았으며, 자신이 비로소 진짜 학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비 귀신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너는 천재다, 아이야. 이 정도면 과거에 장원급제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노비이니 시험을 볼 수 없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개똥이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노비는 과거를 볼 수 없었고, 평생 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으며, 복수할 방법이 막막하였습니다. 하지만 선비 귀신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하였습니다. 때가 올 것이다.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거라. 개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낮에는 김도령의 서동으로 바보 연기를 하며 일부러 틀리게 외우고 멍청한 척하였고, 밤에는 무덤에서 천재가 되어 선비 귀신과 학문을 논하였으며 이중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였고, 김도령과 김대감은 개똥이가 멍청하다고 여전히 생각하였으며, 개똥이는 그 틈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낮이었습니다. 김도령이 훈장에게 받은 어려운 숙제를 놓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사서삼경의 구절을 인용하여 시를 지으라는 것이었으나, 김도령은 사서삼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을 뿐더러 시를 지을 줄도 몰랐기에 책상 앞에서 앓는 소리만 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에이, 이건 공자님도 못 풀어. 말도 안 되는 숙제야. 김도령이 화를 내며 붓을 집어던졌습니다. 개똥이는 옆에서 시중을 들며 그 시제를 슬쩍 보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선비 귀신에게 배운 내용이었고, 답이 바로 떠올랐으며 시도 금방 지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개똥이는 답답한 마음에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맹자 양해왕 편의 구절을 인용하면 되는데, 개똥이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조용한 방 안에 또렷이 울려 퍼졌기에 김도령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김도령이 놀라 개똥이를 돌아보았고, 개똥이는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김도령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맹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개똥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혼잣말이었다고 둘러댔으나 김도령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대감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아들의 공부를 지켜보려고 몰래 문 밖에서 엿듣고 있었는데, 개똥이의 중얼거림을 똑똑히 들은 것입니다. 김대감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굳어진 표정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개똥이를 빤히 쳐다보았고, 개똥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김대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개똥아, 내가 방금 맹자 양해왕 편이라고 했느냐? 개똥이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인하자니 이미 들켰고, 인정하자니 지금까지의 바보 연기가 모두 들통날 것이었기에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떨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책상 위에 시제를 집어들고 개똥이에게 내밀며 명령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아라. 지금 당장. 개똥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고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하였는데 손은 떨렸으나 머리는 맑고 명확하였습니다. 맹자의 구절을 인용하여 시를 지었고 불과 반각도 안 되어 완성하였습니다. 김대감은 개똥이가 쓴 시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이런 시를 지었단 말이냐? 개똥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김대감은 급히 훈장을 불렀습니다. 훈장이 허둥지둥 달려오자 김대감은 개똥이가 쓴 시를 보여주었고 훈장도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완벽한 시였습니다. 맹자의 구절을 정확히 인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장도 유려하고 뜻도 깊었습니다. 훈장이 감탄하며 말하였습니다. 이건 장원급제할 만한 수준입니다. 대감마님. 김대감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하였습니다. 놀라움에서 탐욕으로, 의심에서 계산으로 바뀌었고 개똥이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저 멍청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용할 가치가 있는 도구였고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었으며 김대감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김대감이 김도령과 훈장을 밖으로 내보내고 개똥이만 방에 남게 하였습니다. 문을 닫고 개똥이 앞에 앉아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개똥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똑똑했느냐? 개똥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좋다. 너를 벌하지는 않겠다. 오히려 기회를 주마. 과거장에서 내 아들을 도와라. 내가 답안을 쓰고 답안지를 바꿔치기 하는 것이다. 개똥이는 고개를 번쩍 들어 김대감을 보았습니다. 대리 시험을 말하는 것이었고 불법이었으며 들키면 삼족이 멸하는 죄였습니다. 김대감은 개똥이의 놀란 표정을 보며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장원급제하면 면천시켜 주마.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하지만 실패하거나 거부하면 김대감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며 위협적으로 변하였습니다. 내 어미 무덤을 파헤쳐 똥물을 뿌리고 너는 평생 독방에 가두어 두겠다. 개똥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협박이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선비 귀신이 말한 그 기회가 드디어 찾아온 것이었고 복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으며 개똥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과거를 보겠습니다. 김대감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개똥이를 내보냈습니다. 개똥이는 방을 나와 마당을 걸었습니다. 달이 떠 있고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개똥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선비 귀신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때가 왔구나, 아이야. 이제 내 칼을 갈아라. 개똥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 시간이었고 김대감 댁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울 때가 온 것이었으며 개똥이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대감의 명령이 떨어진 다음 날 개똥이는 독방에 갇혔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 있는 좁디좁은 방으로 햇빛 한 줄 들지 않고 바람조차 통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번 물과 함께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김대감은 개똥이를 완전히 통제하려 하였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가두어 두고 오직 과거 준비만 하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김대감이 독방문을 열고 들어와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개똥아, 잘 들어라. 과거에 장원급제하면 면천시켜 주마. 허나 실패하면 내 어미 무덤을 파헤쳐 똥물을 뿌리고 너는 평생 이 독방에서 썩을 것이다. 개똥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마님.
김대감이 만족한 얼굴로 문을 닫고 나가자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굳게 자물쇠가 잠겼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개똥이는 깊은 한숨을 토해내었으나 결코 절망에 잠식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복수를 준비할 천재이루의 기회라 여기며 차분히 마음을 다잡고 훗날을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독방 안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선비 귀신이 벽을 스르르 통과하여 들어왔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개똥이를 내려다보며 때가 왔다고, 이제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개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자신이 장원급제하면 김대감 집안만 영광스러워질 뿐 아니냐고 말입니다. 선비 귀신은 씩 웃으며 놀라운 계책을 일러주었습니다. 장원급제는 하되 그들을 무너뜨리는 장원급제를 하는 것이라고, 붓끝에 칼을 숨기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개똥이는 선비 귀신의 말뜻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선비 귀신이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시를 지을 때 겉으로는 나라를 찬양하는 평범한 시처럼 보이게 하되 각 행의 첫 글자만 세로로 읽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되게 하는 것이다. 바로 김대감이 역모를 꾸몄다는 내용으로 말이다. 개똥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놀라운 계책이었습니다. 교묘한 함정이자 김대감을 파멸시킬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선비 귀신이 더욱 자세히 풀어 설명하기를, 각 행의 첫 글자를 세로로 이으면 김판서가 사약을 훔치고 역모를 꾸몄다라는 문장이 되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개똥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완벽한 계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시처럼 보이나 세로로 읽으면 역적을 고발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김도령은 그 뜻도 모른 채 제출할 것이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김대감 집안은 멸문지화를 피할 수 없을 터였습니다. 개똥이가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이것이 들키면 저도 죽습니다. 선비 귀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하지만 개똥이는 어차피 평생 종으로 살거나 독방에 갇혀 죽을 운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차라리 복수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개똥이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비 귀신의 말이 옳았습니다. 김대감은 약속을 지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원급제를 해도 면천시켜 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였고, 오히려 평생 근로예로 부려먹을 속셈이었습니다. 차라리 복수하고 죽는 편이 나았습니다. 어머니의 원한을 갚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개똥이는 결심하며 말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스승님. 하겠습니다. 선비 귀신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개똥이와 함께 시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완벽한 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겉으로는 임금을 찬양하고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리는 내용이었으나 각 행의 첫 글자만 세로로 이으면 김판서 역모 꾸며 사약 훔쳐 반역 도모하다라는 무시무시한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개똥이는 그 시를 뼈에 새기듯 외웠습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써내려가야 했기에 수백 번 연습하고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낮에는 김대감이 가져온 과거 기출문제를 풀며 시간을 보냈고, 밤에는 선비 귀신과 함께 죽음의 시를 다듬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개똥이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는 완벽하게 머릿속에 새겨졌고, 이제 과거장에 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김대감이 독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깨끗한 옷과 갓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었느냐? 내일 한양으로 떠난다. 과거장에서 내가 답안을 쓰고 우리 도령님과 답안지를 바꿔치기 하는 것이다. 알겠느냐? 개똥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마님. 김대감이 개똥이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위협적으로 속삭였습니다. 명심해라. 실패하면 내 어미 무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개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생각은 달랐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성공의 의미가 김대감이 생각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비 귀신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개똥이가 죽음의 시를 한 번 더 외우는 것을 듣고 있던 선비 귀신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이제 개똥이의 차례라고, 붓끝에 칼을 숨겨 저 탐욕스러운 집안을 무너뜨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개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 귀신의 형체가 천천히 희미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선비 귀신이 말하였습니다. 이제 떠날 것이라고. 개똥이가 자신의 한도 풀어주었으니 이승에 더 머물 이유가 없다고. 잘 가라고. 개똥이가 승리하기를 빈다고 말하였습니다. 선비 귀신의 형체가 연기처럼 흩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개똥이는 홀로 남았으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선비 귀신이 가르쳐준 모든 것이 머릿속에 들어 있었고 복수의 칼날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휘두를 시간만 남았던 것입니다. 개똥이는 독방 창틈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개똥이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복수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대감 댁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갖추는 중이었습니다. 김도령은 새 옷을 차려입었고 개똥이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짐을 챙겼습니다. 마차가 준비되자 김대감과 김도령과 개똥이가 차례로 올라탔고 일행은 한양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마차 안에서 김도령은 온통 긴장한 기색이었습니다. 과거를 본다는 것이 두려웠고 들킬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손을 떨고 있는 김도령을 본 김대감이 다독이며 걱정 말라고, 개똥이가 다 해줄 것이라고, 답안지만 바꿔치기 하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김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똥이는 창밖을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되새기고 있었고 죽음의 시를 다시 한 번 외우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으나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흘길을 달려 한양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성의 웅장한 성문이 눈앞에 펼쳐졌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빛을 발할 시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고 개똥이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양에 도착한 일행은 객사의 짐을 풀었습니다. 김대감이 돈을 주고 빌린 방은 좁았으나 깨끗하였고 과거장과도 가까웠습니다. 김대감은 개똥이를 따로 불러 다시 한번 단단히 일렀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말라고, 답안을 완벽하게 쓰라고, 바꿀 때 들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개똥이는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김대감이 나간 뒤 개똥이는 홀로 방에 남아 죽음의 시를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한 글자도 틀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고 복수의 칼날이었으며 어머니의 원한을 갚을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과거장으로 향하였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각이었으나 이미 수많은 선비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과거장 입구는 북적거렸고 응시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줄을 서 있었으며 감독관들이 증표를 확인하며 입장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응시 증표를 꺼냈습니다. 감독관이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자 김도령이 먼저 들어갔고 개똥이도 응시 증표를 내밀었습니다.
김대감이 돈을 주고 마련한 가짜 증표였으나 감독관은 눈치채지 못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개똥이도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장은 넓은 마당에 작은 칸막이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 칸막이마다 응시자가 한 명씩 앉게 되어 있었고 번호표가 붙어 있었으며 응시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김도령은 자신의 자리로 갔고 개똥이는 김도령의 바로 옆 칸막이로 배정받았습니다. 김대감이 미리 돈을 써서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개똥이는 자신의 칸막이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으나 책상과 의자가 있었고 종이와 붓과 먹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칸막이 사이로 옆 사람이 보이지 않았고 감독관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체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바꿔치기 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감독관들이 문제지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였고 응시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문제를 받아들었습니다. 개똥이도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를 읽었고 예상했던 대로였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리는 시를 지으라 완벽하였습니다. 선비 귀신과 함께 준비한 죽음의 시가 정확히 이 주제에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개똥이는 침착하게 먹을 갈기 시작하였습니다. 시험장은 조용하였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만 들렸고 가끔 기침 소리나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으며 모두가 문제를 풀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옆 칸막이에서는 김도령이 땀을 뻘뻘 흘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붓을 떨어뜨리는 소리도 들렸으며 김도령이 패닉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듬뿍 묻혀 종이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맑았고 마음은 차분하였으며 죽음의 시가 붓끝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첫 행을 썼습니다. 김황은 만백성을 어루만지시고 첫 글자는 김이었습니다. 둘째 행을 썼습니다. 판관들은 공명정대하게 다스리며 첫 글자는 판이었습니다. 셋째 행을 썼습니다. 서로의 화합으로 나라는 태평하고 첫 글자는 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임금을 찬양하고 나라를 기리는 평범한 시였으나 각 행의 첫 글자만 세로로 이으면 김판서, 영모 꾸며 사약 훔쳐 반역 도모하다라는 무시무시한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개똥이는 완벽하게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고 한 줄도 어긋나지 않았으며 선비 귀신과 함께 준비한 그대로 완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글자를 쓰고 나서 개똥이는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바꿔치기 할 차례였습니다. 개똥이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감독관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응시자들은 각자 문제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으며 아무도 이쪽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개똥이는 칸막이 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김도령의 답안지를 조심스럽게 가져왔고 자신이 쓴 죽음의 시를 김도령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김도령은 화들짝 놀랐으나 곧 알아차렸습니다. 개똥이가 쓴 답안지였고 이것을 자신이 제출하면 되는 것이었으며 김도령은 얼른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김도령은 개똥이가 쓴 시를 훑어보았습니다. 글씨가 단정하였고 문장이 유려하였으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김도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것만 제출하면 장원급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개똥이는 김도령의 백지 답안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자신도 답안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백지로 내면 의심을 살 것이었고 자신도 응시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답안을 써야 했습니다.
개똥이는 조용히 다른 시를 지어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죽음의 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시였고 자신의 진짜 실력을 담은 시였으며 개똥이는 침착하게 완성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개똥이의 손놀림은 빨랐고 곧 한 편의 시를 완성하였으며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고 점심때가 되었으며 응시자들은 하나둘 답안을 제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도령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죽음의 시가 적힌 답안지를 들고 감독관에게 갔습니다. 감독관이 받아서 괴짝에 넣었고 김도령의 이름을 기록하였으며 김도령은 시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개똥이도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쓴 답안지를 들고 감독관에게 갔습니다. 감독관이 받아서 괴짝에 넣었고 개똥이의 이름도 기록하였으며 개똥이도 시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김도령과 합류하였고 함께 객사로 돌아갔습니다. 김대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잘했느냐? 김도령이 신이 나서 대답하였습니다. 예, 아버님. 개똥이가 완벽하게 써주었습니다. 틀림없이 장원급제할 것입니다. 김대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똥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잘했다고 칭찬하였으며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개똥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김대감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개똥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올 날이 다가왔고 김대감 일행은 긴장 속에서 기다렸으며 운명의 순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던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한양거리는 과거 결과를 기다리는 선비들로 가득하였고 객사마다 긴장한 응시자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김대감 일행도 초조하게 날을 새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과거장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고 감독관들에게 물어보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조용히 방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밖에 나가지 말라 하였기에 객사방에 갇혀 지내는 신세였으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결과를 기다렸고 복수의 칼날이 빛을 발할 순간을 고대하였습니다.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차분하였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과거장 앞에 큰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결과가 발표된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김도령이 허둥지둥 달려 나갔습니다. 김대감도 뒤따라 나갔고 개똥이는 방 안에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장 앞 큰 게시판에 합격자 명단이 붙었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몰려들어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합격한 자는 기뻐 날뛰었고 떨어진 자는 주저앉아 통곡하였으며 희비가 엇갈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김도령이 사람들을 해치고 게시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명단을 훑어보았고 맨 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원급제 김도령. 김도령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확인하였고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김도령은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였고 김대감도 달려와 확인한 뒤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부자는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해냈습니다. 장원급제입니다. 김도령이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김대감도 얼굴에 희색이 가득하였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우리 집안의 영광이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한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대감은 일쓱해하며 답례하였고 김도령은 하늘을 날듯 기뻐하였습니다. 김대감이 명단을 다시 살피다가 그 아래에 또 다른 이름을 발견하였습니다. 차석급제 개똥. 김대감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개똥이도 급제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원은 아니었으나 차석이었고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똥이는 노비였습니다. 노비가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었고 곧 신분이 확인되면 급제가 취소될 것이었으며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행은 객사로 돌아왔습니다. 김도령이 방으로 뛰어들어가 개똥이에게 소리쳤습니다. 개똥아, 내가 장원 급제했다. 내 덕분이다. 개똥이는 고개를 숙이며 축하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김대감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개똥이를 보더니 비웃음을 머금고 말하였습니다. 개똥아, 내가 차석으로 급제했다더구나. 하하, 노비 주제에 무슨 급제냐? 어차피 신분 확인되면 취소될 것이다. 개똥이는 고개를 들어 김대감을 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김대감이 계속 말하였습니다. 면천 따위는 없다. 약속, 그런 건 애초에 없었다. 너는 평생 종이다. 알겠느냐? 개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명을 따르겠다고 대답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차갑게 비웃고 있었습니다. 평생 종이라고요? 곧 모든 것이 무너질 텐데 말입니다. 김대감은 개똥이가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김대감 일행은 한양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을 달려 마을에 도착하자 김대감 댁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장원급제를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였고 음식과 술이 넘쳐났으며 풍악 소리가 밤새 울려 퍼졌습니다. 김도령은 새 관복을 입고 으스대며 돌아다녔습니다. 김대감은 손님들에게 자랑하였고 집안은 기쁨으로 들썩거렸습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김대감이 개똥이를 다시 창고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필요 없다고,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밥만 하루에 한 번 갖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개똥이는 어두운 창고에 갇혀 잔치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들의 마지막 웃음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말입니다. 한편 한양 궁궐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이번 과거 시험의 답안지들을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총명한 군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직접 장원급제자의 답안을 읽어보는 것이 관례였고 인재를 가려내는 안목이 뛰어났습니다. 왕은 김도령의 답안지를 펼쳐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시였습니다. 임금을 찬양하고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렸으며 문장도 유려하고 글씨도 단정하였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읽을수록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왕이 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고 또 읽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답안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장은 완벽한데 뭔가 기이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숨겨진 것 같았고 표면 아래에 다른 의미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왕은 답안지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각 행의 첫 글자를 세로로 읽어보았던 것입니다. 김판서 영모 꾸며 사약 훔쳐 반역 도모하다.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답안지 안에 영모를 고발하는 내용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답안지를 내려놓고 심호흡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고발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왕은 신하를 불렀습니다. 김도령이라는 자를 조사하라.
누구의 아들이며 어디에 사는지, 집안 배경은 어떠한지 낱낱이 알아보라. 신하가 급히 조사하여 돌아왔습니다. 김도령은 김대감의 아들이고 한양 인근 마을에 산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김대감은 판서를 지낸 집안이며 현재는 은퇴하여 마을에서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명령하였습니다. 김도령을 어전으로 불러들여라. 직접 이 시를 낭독하게 하겠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장원급제자를 어전으로 부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으나 감히 묻지 못하였고 급히 명을 받들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은 다시 답안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 영모의 고발이라면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연이라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왕은 신중해야 했고 직접 확인해야 했으며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왕의 직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입니다. 며칠 뒤 김대감 댁의 관하에 전령이 도착하였습니다. 왕명이라며 김도령을 어전으로 부른다는 전가를 전하였고 김대감과 김도령은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장원급제자를 축하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영광이라 여겼고 하늘을 날듯 기뻐하였으며 급히 준비하여 한양으로 향하였습니다. 개똥이는 창고에 갇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인이 밥을 갖다 주며 수군거리는 것을 엿들었고 김도령이 어전에 불려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똥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라고, 복수의 칼날이 빛을 발할 순간이라고, 어머니의 원한이 갚아질 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개똥이는 창고 창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고 바람이 불어왔으며 개똥이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복수가 시작됩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으나 개똥이의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김대감 댁의 몰락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던 것입니다. 김대감과 김도령이 한양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궁궐 앞은 이미 많은 관료들로 붐비고 있었고 김도령은 긴장한 얼굴로 아버지를 따라 걸었습니다. 김대감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걱정하지 말라고, 왕께서 축하하시려고 부르신 것이라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내시가 나와 김도령을 안내하였습니다. 김대감은 밖에서 기다려야 했고 김도령만 홀로 대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도령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대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대전에는 수많은 대신들이 도열해 있었고 옥좌에는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왕이 김도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은 온화해 보였으나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이번 과거에서 장원급제한 김도령이냐? 김도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던 내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내시가 김도령의 다단지를 가져와 김도령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왕이 말하였습니다. 이 명문을 쓴 자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싶구나. 소리내어 읊어보거라. 김도령은 답안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개똥이가 쓴 것이었으나 그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김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펼치고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김황은 만백성을 어루만지시고 띄어 읽기가 엉망이었습니다. 뜻을 모르니 어디서 끊어야 할지 몰랐고 더듬거렸으며 어색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신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원급제자의 낭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왕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손을 들어 낭독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김도령이 읽기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이 차갑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그 글의 뜻을 아느냐? 김도령은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뜻을 몰랐고 개똥이가 쓴 글이었으며 그저 제출했을 뿐이었습니다. 왕이 계속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각 행의 첫 글자만 읊어보거라. 김도령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 글자만 읽으라니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왕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김도령은 답안지를 보며 더듬더듬 첫 글자만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김, 판, 서, 역, 모, 구, 며. 김도령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읽고 있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왕이 계속하라고 명하였기에 김도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습니다. 사, 약, 훔, 처, 반, 역, 도, 모, 하, 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경악하였으며 누군가는 분노하였습니다. 답안지 안에 영모를 고발하는 내용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손을 들어 정숙을 명하였습니다. 조정이 조용해졌고 왕이 김도령을 노려보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 글을 썼다면 이 뜻을 모를 리 없지. 내가 쓴 것이냐 아니면 내 아비가 역적임을 고발하려고 일부러 이런 것이냐. 김도령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으며 그저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왕이 호통쳤습니다. 어서 바른 대로 아뢰지 못할까. 김도령이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안 썼습니다. 저 노비놈이 썼습니다. 개똥이라는 노비가 대신 써준 것입니다. 조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대리시험을 한 것이었고 노비가 쓴 글이었으며 김도령이 스스로 자백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차갑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리시험을 친 것이로구나. 이는 과거법을 어긴 죄이고 조정을 기만한 죄다. 김도령은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명하였습니다. 개똥이라는 노비를 데려오라. 그리고 김대감도 함께 잡아들여라. 신하들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대감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나 조정의 분위기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개똥이를 데려오기 위해 관아의 포졸들이 김대감 댁으로 급파되었습니다. 며칠 뒤 개똥이가 한양으로 압송되어 왔습니다. 창고에 갇혀 있던 개똥이를 포졸들이 끌고 왔고 개똥이는 어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이었으나 눈빛만큼은 또렷하였습니다. 왕이 개똥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개똥이냐? 개똥이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왕이 김도령의 답안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글을 내가 썼느냐? 개똥이는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이었고 복수의 순간이 온 것이었으며 개똥이는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이 글은 제가 썼사옵니다. 대신들이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노비가 이런 명문을 썼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도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노비 주제에 어찌 이런 글을 쓸 수 있단 말이냐?
문장이 칼날처럼 예리하고 이치에 빈틈이 없구나. 이는 필시 당대의 거유가 쓴 글일 터. 내 뒤에 숨어 조정을 능멸하려는 자가 누구냐. 어서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개똥이는 이마가 깨질 듯 바닥에 조아렸으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하, 죽어 마땅한 죄인이오나 거짓을 고할 수는 없사옵니다. 붓을 들어 먹물을 묻히고 그 안에 피를 섞어 글을 지은 것은 바로 이 천한 놈 개똥이옵니다.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개똥이의 말에 진실이 담겨 있었고 왕도 그것을 느꼈으며 개똥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글을 썼느냐? 김대감이 역모를 꾸몄다는 것이 사실이냐? 개똥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형형하였고 목소리는 단호하였으며 말하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김대감이 역모를 꾸민 것은 아니옵니다. 다만 이 천한 놈이 복수하고자 글이 쓴 것이옵니다. 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신들도 놀랐고 김대감과 김도령도 개똥이를 보며 경악하였습니다. 개똥이가 계속 말하였습니다. 김대감 댁은 저와 제 어머니를 개만도 못하게 여겼사옵니다. 제 어머니는 약값을 구하려 개밥그릇에서 돈을 건져내야 했고 결국 돌아가셨사옵니다. 저는 복수하고자 이 글을 쓴 것이옵니다. 개똥이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낱낱이 고하였습니다. 김도령에게 맞은 일을, 바보 연기를 해야 했던 일을, 대리시험을 강요당한 일을, 약속을 어긴 일을 모두 말하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또렷하였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으며 담담하게 진실을 고하였습니다. 왕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대신들도 침묵하였고 조정은 숙연하였으며 개똥이의 사연이 울려 퍼졌습니다. 개똥이가 말을 마치자 왕이 김대감을 보았습니다. 김대감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변명하지 못하였으며 그저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왕이 침묵 속에서 개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었고 무거운 침묵이었으며 조정의 모든 이들이 왕의 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도 고개를 숙인 채 왕의 판결을 기다렸고 운명의 순간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이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짐이 듣건대 이 사건은 여러 죄가 얽혀 있구나. 먼저 김도령, 내가 저지른 죄를 밝히겠다. 대리시험은 과거법을 어긴 중죄다. 조정을 기만하였고 선비의 도리를 저버렸으며 장원급제라는 영광을 도둑질하였으니 용서할 수 없다. 김도령은 바닥에 엎드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왕이 김대감을 보았습니다. 김대감, 내가 저지른 죄는 더욱 무겁다. 아들에게 대리시험을 시켰을 뿐 아니라 노비를 학대하였고 사람을 개만도 못하게 여겼으니 이는 하늘이 용서치 않을 죄다. 김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으나 왕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다. 짐은 판결을 내리겠다. 김도령은 장원급제를 박탈하고 유배형에 처한다. 김대감은 관직을 삭탈하고 재산을 몰수하며 집안을 몰락시킨다. 다만 역모는 꾸미지 않았으니 목숨은 살려주되 평생 고향을 떠나지 못하게 하라. 조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김대감과 김도령이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였으나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명하여 이번 과거의 다른 다단지들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신하가 다단지 궤짝을 가져왔습니다. 왕이 그 중에서 한 장을 꺼내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개똥이의 답안지였습니다. 왕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빛이 점점 밝아졌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읽고 나서 감탄하며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개똥이가 쓴 답안이냐고 말입니다. 신하가 확인하고 그렇다고 대답하자
왕이 말하였습니다. 차석으로 기록되어 있구나. 하지만 짐이 보기에 이 글은 장원급제 수준이다. 아니, 김도령이 제출한 글보다 더 훌륭하다. 진정한 장원은 개똥이가 아니었겠느냐?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왕의 말이 옳았습니다. 개똥이가 두 편의 시를 모두 지었고 둘 다 뛰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진짜 실력자는 개똥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개똥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개똥아, 내가 이 글도 썼느냐? 개똥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김도령에게 준 답안과 제가 제출한 답안, 둘 다 제가 지은 것이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재주가 참으로 뛰어나구나. 짐이 보기에 너야말로 진정한 장원급제자다. 조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한대 신이 나서며 아뢰었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나 개똥이는 노비 출신이라고 노비에게 장원급제를 내리는 것은 전례가 없고 조정의 기강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른 대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였습니다. 신분제도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신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으나 이렇게 뛰어난 재주를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개똥아, 내게 면천을 내리겠다. 이제부터 너는 노비가 아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개똥이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하의 은혜라고 말하였습니다. 왕이 계속 말하였습니다. 장원급제는 줄 수 없으나 내 재주를 아껴 벼슬을 내리겠다. 승정원 가주서로 임명한다. 비록 높은 벼슬은 안이나 왕명을 기록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곳에서 내 재주를 펼치거라. 조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노비 출신에게 벼슬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으나 왕이 결정한 일이었기에 신하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였습니다. 개똥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면천이었고 벼슬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때 개밥그릇에서 돈을 건져내던 노비가 이제는 왕명을 기록하는 관리가 된 것입니다. 개똥이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하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이 몸 죽어도 전하의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왕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대감댁의 재산을 조사하라는 명이 내려졌고 부정한 것은 모두 몰수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조정은 파하였고 모든 이가 물러갔습니다. 김대감과 김도령은 포졸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김대감은 통곡하였고 김도령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양반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개똥이도 어전에서 물러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개똥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었고 이제는 벼슬아치였습니다. 며칠 뒤 개똥이는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김대감 댁은 이미 관에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한때 위세를 떨치던 기와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그 앞을 지나쳐 뒷산으로 향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이었습니다. 개똥이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이었고 이제 벼슬아치가 된 아들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해냈습니다. 김대감 댁은 무너졌고 저는 벼슬까지 얻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고 개똥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개똥이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듯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해가 저물었고 석양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개똥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승정원에 출근해야 했고 왕명을 기록하는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개똥이는 뒤돌아보았습니다. 김대감 댁의 기와집이 보였으나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개똥이는 고개를 돌려 앞을 보았습니다. 길은 멀었으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유였고 희망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개똥이가 승정원에 첫 출근을 한 날은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한때 노비였던 자신이 이제 왕명을 기록하는 관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승정원 다주서는 낮은 직급이었으나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왕의 말씀을 기록하고 문서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처음에 다른 관리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노비 출신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무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였고 완벽하게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개똥이의 글씨는 단정하였고 문서는 정확하였습니다. 실수가 없었고 빠르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 무시하던 관리들도 하나둘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능력 앞에서는 신분도 무색해지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개똥이를 불렀습니다. 중요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개똥이에게 맡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이 온화하게 말하였습니다. 개똥아, 그간 일을 잘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오늘은 특별한 문서를 내게 맡기려 한다. 잘할 수 있겠느냐? 개똥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전하. 왕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똥이는 문서를 받아 정성껏 작성하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하였고 밤을 새워 완성하였습니다. 왕이 문서를 보고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개똥이는 승정원에서 인정받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개똥이는 승정원에서 10년을 근무하였습니다. 가주서에서 시작하여 주서로 승진하였고 나중에는 승지까지 올랐습니다. 노비 출신이 승지가 되었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똥이의 능력과 성실함은 모든 편견을 이겨냈습니다. 개똥이는 궁궐에서 일하는 틈틈이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자신처럼 신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노비들에게 그를 가르쳐 주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개똥이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개똥이는 다시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10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김대감댁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집이 들어서 있었고 옛날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개똥이는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자리였으나 개똥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승지가 되었습니다.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꿈꾸셨던 것보다 더 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졌고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개똥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개똥이는 마을 주막에 들렀습니다. 옛날 그를 알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똥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한때 천한 노비였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한 승지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한 노인이 다가와 말하였습니다. 개똥이, 아니, 승진아리, 정말 대단하십니다. 노비에서 승지까지 오르시다니 이 늙은이가 살면서 처음 보는 일입니다. 개똥이가 겸손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전하의 은혜가 컸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습니다. 아니올시다. 나리의 재주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대감댁을 기억하십니까? 그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였습니다. 김대감은 유배지에서 병들어 죽었고 김도령도 객사에서 쓸쓸히 죽었다고 합니다. 개똥이는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고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연민뿐이었습니다. 개똥이가 말하였습니다.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망쳤으니까요. 개똥이는 주막을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창고에 갇혀 이 별을 보며 복수를 꿈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복수도 끝났고 자유도 얻었으며 새로운 삶도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똥이는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마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고 앞으로의 길을 생각하였습니다. 탐욕은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김대감은 욕심 때문에 아들에게 대리시험을 시켰고 결국 집안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정직과 노력은 결국 빛을 봅니다. 자신은 정직하게 실력을 키웠고 복수도 정당하게 이루었으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개똥이는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억울한 이들을 구하며 자신처럼 신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바라셨던 삶이었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마차가 한양에 도착하였습니다. 개똥이는 마차에서 내려 궁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일들이 있었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때 개밥그릇에서 엽전을 건져내던 노비가 이제는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승지가 되었습니다. 붓 끝에 칼을 숨겨 복수를 이루었고 자유를 얻었으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개똥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낮아도 재주와 노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탐욕은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정직은 결국 빛을 본다는 것을 그 이야기는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